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의 정종철입니다. 오늘 환자 강연 라이브 유튜브 스튜디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해에 한 번씩은 제가 신장이식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신장이식 오래 쓰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석하시면서 이제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강의의 마지막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말기 신부전에 그 환자 이제 그가 얼마나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인데요. 이제 빨간색은 연간 새로 신규 환자 발생 율이고요.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지금 해마다 그 새로 말기 신부전 환자가 생기고 계시고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계속 생명을 이제 영위하고 계시니까 누적으로 환자 수는 2003년에 3만 명 미만이다가 2015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약 8만 명 가까이 그 말기 신부전 환자이셔서 5천만 인구라고 하면 5천만 분의 8만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신 거죠. 10만 명당 말기 신부전 환자 수 비교를 하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고요. 10만 명당 300명이니까 10,000명당 30명, 1,000명당 3명이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한 아파트 단지에 얼마가 사는지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그런 단지에 한 분 정도씩은 계실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실은 이제 그 말기 신부전이라는 게 신장이 생명과 관계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신장의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면 이제 그로써 그 사람의 수명은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쉬운 용어로 하면 이제 투석이나 그 신부전에 대해서 이식을 하지 않으시면 이제 그 순간 돌아가시게 됩니다. 완전 투석이라는 게 그 완전히 신장이 망가진 것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생존율을 보시면 5년 생존율이 한 62% 정도, 10년 생존율이 40%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그래서 투석을 하시면 대개는 요게 그런 생명과 연관된 질환이라고 요 사이는 잘 그 인식을 못 하시고, 그 단순히 이제 어떤 생활이 제약되는 거, 음식을 많이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투석을 받으러 그래서 병원을 다니셔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여전히 신부전이 투석을 받음에도 많은 수의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오늘의 주제는 신장 이식이니까, 신장 이식은 수술 장면에서 좀 죄송하긴 한데 공여자에 있는 신장을 적출해서, 혹은 뇌사자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신장을 적출해서 이제 수여자에 받으시는 분의 아랫배 쪽에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혈관을 연결하고 요관을 연결하고 하는 식으로 붙여주면 그 신기하게도 외부에서 들어온 신장이 작동을 잘 하고요. 우리나라 신장 이식의 현황은 연간 2019년 자료인데 한 2,100여 건 정도가 그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생체 신장 이식이 더 많긴 하고요. 뇌사자도 하지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법 이제 개정 이후에 뇌사 신장 이식이 좀 줄어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통계는 지금 한 6대4 정도, 55대45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말기 신부전에 그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이 그 기억이 나실 텐데, 여기 초록색 맨 위에 거죠. 요게 이제 환자의 생존율인데요. 이식 환자의 생존율. 아까 수치가 이쯤 있었던 거에 비하면 이제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 생존율은 10년 생존율이 한 85%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뇌사신장 이식이 생체 신장 이식, 생존 이식자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아서 한 92%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신장 이식을 받으시는 게 이제 투석을 하시는 것보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에도 유리하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이제 환자가 살아계시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이제 이식 신장이 얼마나 생존하는지를 세계적인 자료를 모으는 기관에서 그래프를 좀 빌려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이식 받은 거 제2식, 3차 이식, 4차 이식인데 이제 첫 번째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환자 아니고 이식 신의 생존율 자체는 5년 정도 지나면 한 70% 후반, 80% 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신장 이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거의 정상 신장 기능을 갖게 돼서 투석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는 노폐물도 제거가 되고요. 이제 투석은 투석막이라고 이렇게 얇은 섬유들 사이로 혈액을 흘려서 그 섬유에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어렸을 때 이제 셀로판지에다가 양측에 잉크 떨어뜨리면 셀로판지를 통해서 잉크가 번져 나가는 이제 그런 실험을 보시거나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원리거든요. 노폐물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건데 그때 빠져나갈 때 모든 물질이 다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노폐물이.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사이즈 이상 크기가 되는 노폐물 같은 경우에는 몸에 필요한 물질들의 사이즈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빼버리면 이제 환자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는데 이제 그 제한을 둔 부분을 보다 제한이 걸어지는 부분에 하필 속해 있으면 이제 그 노폐물들은 빠지지가 않는 거죠. 네, 신장 이식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 돌아가시는 분의 신장이도 어쨌든 인간의 신장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통상의 신장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노폐물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조혈 호르몬과 활성화 비타민 같은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신장이 제공하는 다른 기능들이거든요. 단순히 걸러내는 거 말고. 그래서 거의 완전한 신장의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거의 정상 기능을 갖게 된다.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장점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또 아주 큰 매력이 되겠고요. 거의 정상적인 식사와 생활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투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신장의 기능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식사나 다른 약제들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염분 제한이나 수분 제한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염식 하는 거는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어서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삶의 질이 월등 좋아지시는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요. 단적인 예로 자주 설명드리는 사례인데 저희 세대 정도면은 아마 추억의 농구 스타인데 알론조 모닝이라고 신부전 환자였습니다. 2003년에 그래서 생체 신장 이식을 받은 후에 2006년에 NBA 우승을 했던 팀의 멤버이고요. 이 선수 자체가 굉장히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주축 스타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식을 하고 난 후에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떼어낸 장기를 붙여야 되는 큰 수술이니까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고요. 거부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붙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복약, 투약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식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됩니다. 약을 복용하다 보면 면역억제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말라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데 면역억제제가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이 있고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 유지 기간 동안, 이건 수년 혹은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서 면역 억제제가 가지는 부작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할지 그런 이식으로 할지 장단점을 한번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게 뇌사자 이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환자의 명단인데요. 2019년 이게 제일 최신 통계인데 23,427분이 대기하고 계시고요. 아마 모르긴 뭐 해도 1년에 뭐 또 수천 명씩 늘어나고 계시니까 아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장 이식의 장점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다들 뇌사자 장기를 이제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만큼 좋은 치료법이고 확립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신장 이식을 말기 신부전 환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고요. 일단은 수술을 받기 어려운 굉장히 심각한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뇌졸중을 크게 앓으셨거나 지금 현재도 뇌졸중이 진행하고 있거나 심한 폐질환으로 마취를 견딜 수 없는 경우, 심장병이 너무 심해서 수술 후에 심근경색이 우려되거나 심부전이 우려되는 환자들, 심한 간질환으로 마취 후에 간 부전이 더 진행해서 복수가 많이 차거나 간성 혼수가 오거나 이런 경우는 진행하기가 어렵겠고요. 암이 지금 있어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결핵이나 폐렴 같이 활동성으로 감염이 있어서 혹은 중이염, 치주염 같이 이식을 하고 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빠질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렵게 되겠습니다. 활동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신장에 염증이 있는 상황인데 대개는 이제 신부전이 다가오면 그 염증의 활성도 자체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루푸스 신염 같은 경우나 특정한 면역학적 질환들 같은 경우에 말기 신부전이 된 이후에도 계속 질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식을 받아도 거기에 또 그런 사구체 신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잠깐 휴지기를 두고 이식을 고려할 수 있게 되겠고요. 나이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를테면 85세 이상 같은 게 초고령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하지만 나이의 장벽은 지금 사회가 점점 더 건강하게 늙어가시기 때문에 점차 철폐되고 있는 중입니다. 방광이나 하부 요로 구조 이상 같은 경우여서 역류가 너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식을 해도 또 역류가 생기면 이식신 유지가 곤란할 수 있으니까 또 상담을 통해서, 모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고요. 혈관이 너무 나빠서 새 신장을 붙일 혈관이 없는 경우, 동맥경화가 너무 심하시니까 이제 다른 혈관 질환도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면밀히 평가가 필요하고,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지마비가 되셔서 약을 먹을 수 없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로 하면은 약을 이제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식을 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사전 평가가 필요하겠고요. 이식 후에 재발이 잦은 신장병, 특정 유전 질환이라거나 아니면은 초점분절성 사후체 경화증 같이 이렇게 재발을 자주 하는 패턴의 질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추가로 좀 더 이렇게 보조적인 평가들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큼직큼직한 카테고리들 외에는 대부분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다고 사실은 보면 됩니다. 다시 조금 요약을 해보면 수술을 받기 어려운 상태거나 암이나 감염이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대개는 신장 이식의 금기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중이고요. 대부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요사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기증자가 과연 계시느냐, 이제 그게 더 좀 흔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신장 이식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생체 이식과 뇌사 이식이 있고요. 생체 이식은 일반 생체 이식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던 생체 이식이고, 특수 생체 이식은 최근 한 15년 정도 사이에 새로이 개발된 이식인데, 과거에는 혈액형이 다르면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고 혈액형이 달라도 할 수 있는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나 백혈구 혈액형으로 저희가 흔히 부르는 조직형, 조직 적합성 교차 반응 양성
이더라도 이식을 하는 이런 형태의 신장 이식.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가족이나 다른 부부들과 이제 서로 공여자를 교환해서 시행하는 교환 이식 같은 경우에 예들이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 살아있는 분들한테 받는 거죠. 뇌사로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받는 경우는 일반 뇌사 이식과 확장범주 공여자 이식이라고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확장범주 공여자 이식은 이제 일반 뇌사 이식은 이제 뇌사자한테 받으시는 거고요. 확장범주 공여자 이식은 이제 과거에는 돌아가시는 분도 병이 있어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장 이식에 공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쓰지 않았다가, 하지만 이제 그 공여자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요 사이에는 이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거나 뭐 다른 질환이 있어서 돌아가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그 담보가 된다면 이제 그 적출해서 이식을 받는 것이 되겠고요. 심장사 공여자 이식은 아직 국내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제 연명의료 같은 것들을 중단을 하기로 하여서 환자가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돌아가셨지만 잠깐의 죽음 이후에 그 장기를 적출을 해서 잠깐의 죽음, 의학적 죽음이라 하더라도 말초 장기들은 이제 그 기능이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상태의 그 공여자, 돌아가신 분이죠. 이미 심장사로 돌아가신 분의 장기를 적출해서 이식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서구에서는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고, 국내는 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장 이식의 준비나 진행 과정은 그래서 받으시는 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기사항이 있지 않나를 확인을 하게 되고, 금기사항이 없다고 하면 기증자, 공여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공여자의 건강 상태는 대개 두 단계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공여자는 건강인이라고 일단 그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식을 진행하는 분에 대해서만 이제 보험에서 그 환급을 해줍니다. 먼저 선불 시스템이어서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식을 진행하지 않으실 분들을 너무 많이 검사를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시니까 두 단계로 나눠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보고 큰 문제 없으시면 다음 단계 정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경험을 하면은 이제 대부분은 1차 간단한 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병이 있으신 분이 기증으로 오시지 않고 대개는 그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1차 병력에서 아니면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되게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1차로 병력을 확인하고 이제 간략한 기본적인 성인 질환들에 대한 검진을 하고 나면 2차로 넘어가는 과정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과 주시는 분 간의 이제 면역 위험도를 확인해서 조직 적합성 확인을 하고 백혈구 혈액형을 보는 거죠. 교차받는 검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시면 이제 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식 전에 받으시는 수여자의 평가 과정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가, 발견하지 못한 암 같은 건 없는가, 숨어있는 감염이 있진 않은가, 활동성 질환이 있어서 재발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혈액형이 같지 않아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교환 이식을 다른 기증자의 를 매칭해 드리던지 아니면 훨씬 더 많이 하는 요 사이의 방식으로 혈액형 불일치 이식, 탈감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극복을 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세포독성 항체가 없어야 한다라고 과거에는 했었지만 없으면 지금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기증자가 도저히 안 계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교환 이식을 하거나 탈감작을 통해서 그런 항체를 없애버리는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이식을 하게 되고요. 조직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조직형이 잘 맞으면 물론 좋습니다. 백혈구 혈액형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종류의 그런 조직형이 있다고 하면은 거부 반응의 위험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금기는 아니고 지금은 뭐 조직형이 전혀 맞지 않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맞는 경우에 완전일치면 제일 좋고요. 완전일치 형제만 가능하거든요. 형제나 남매, 자매 그런 자기와 같은 이제 그 급의
같은 촌수라고 하나요? 같은 형제 관계에서만 가능한데 완전히 그렇게 형제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전형이 동일한 분은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기증자가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직형이 맞지 않는 것은 뭐 전혀 금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식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스케일이 축이 다를 만큼 그 대기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뇌사 신장 이식 대기 등록을 미루지 말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본인이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등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할 때 그 시간이 벌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투석을 받으시는 분 중에 신장 이식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시간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줄 서는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이식 등록을 하시는 거를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여자 건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사실 신장 이식 오래 쓰기인데 아직 그까지 시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여자 건강은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료의 현장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환자들이 너무 많이 그 병원을 찾아주시다 보니 제한된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강의가 저한테도 굉장히 좀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증자분은 이제 요거 이제 생체 기증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혈액형, 조직형, 교차 반응 검사, 혈압, 체질량 지수, 얼마나 뚱뚱하신지 이제 보는 거죠. 신체 검진, 혈구 검사, 응고 검사, 전해질 간 수치, 혈당, 고지질 혈증, 당뇨 여부, 임신 여부, 감염이 있는지, 사고체혈은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 기능이 얼마나 튼튼하신지, 감염이 있진 않은지, 단백뇨가 있진 않은지, 폐에 이상이 있진 않은지, 흉부 엑스레이, 심장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심전도, 심초음파,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검사인데 혹시 혈관기형이 있어서 수술할 때 조금 더 준비를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는지 신장 구조를 확인하는 등 이런 식의 검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증을 하실 수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라면요. 환자가 건강인이시죠. 기증을 하시기 좀 곤란한 분들 같은 경우라 하면 이제 미성년자, 동의서를 이해 못하고 결정 능력을 이제 하실 수 없는 이렇게 이를테면 정신지체가 있으신 분이 타의에 의해서 기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윤리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런 것들.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이미 심장이나 눈이나 콩팥에 손상이 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기증을 하고 나서 그 성적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신 분에게도 너무나 큰 그런 이제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증을 하실 수가 없게 되겠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의 한 40% 정도는 당뇨에 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도 기증에는 금기가 되시고요. 비만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비만하신 분들은 고혈압이 생기거나 당뇨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완치가 안 된 암은 환자시니까 당연히 기증은 어려우실 거고요.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 요로결석이 너무 재발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기증을 하고 나서 반대쪽 콩팥에 결석이 또 생긴다고 하면 그것도 신부전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렵고요. 공여를 강요하였거나 돈으로 매수하였거나 라고 의심이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반윤리적이고 사실은 범죄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염이 지속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좀 금기라고 하면 이제 젊은 성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아직 너무 젊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길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혹시 질환이 생기는 걸 우리가 간과하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있겠고요.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있거나 너무 젊은 연령에 내당능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40, 50대로 진행하면서
당뇨 환자가 되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알부민뇨나 단백뇨가 있는 경우도 금기에 해당합니다. 출혈성 질환, 정맥혈전증, 색전증들이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있었다고 할 때는 재발성에 대해서 의료진과 평가를 한 후에, 정밀 평가를 한 후에 그 상담이나 진행이 필요하겠고요. 과거에 종양이 있으셨던 분이 이식을 할 수 있겠느냐? 전이가 있었던 분이라면은 거의 추천하지 않고요. 작은 갑상선암 같은 경우가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인데, 완치가 되신 상황이라고 판정을 내린다면 기증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대 금기에 해당하고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증자로서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서 상대 금기로 넣어져 있는데, 다른 상황 사정이 다른 공여자가 계시지 않고 만약에 공여의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시다면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여자 건강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은 짧게만 요약만 말씀드릴 건데요. 신장 기증을 하고 나면 더 위험한가? 근거들을 다 보여드릴 시간은 안 돼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는가? 신장 기증을 하고 나면 단기적으로 매우 희박하지만 수술 사고가 날 위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수술 사고의 위험은 얼마나 위험한가? 그건 통계로 이제 답변을 드리면 되게 가장 안전한 수술 중에 하나가 담낭 절제술인데요. 담낭 절제술보다 더 안전합니다. 신장 기증 수술의 위험이요. 신장 기증을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사망의 위험이 더 높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일단 장기적으로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증자라고 하시더라도요. 투석의 위험에 대해서 본다면 투석의 위험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증자군에서 비슷한 특질을 가진 이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건강한 일반인이죠. 기증자군에서 투석의 위험이 높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요, 환자와 비슷한 유전형으로 가족이 되게 기증을 많이 하시니까요. 기증할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질환이 점차 생기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 집단의 성인병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부터 젊은 기증자 중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기증할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한 15년, 30년 지나게 된다면 그럼 기증자들 중에서도 살도 찌고 당뇨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때 두 개로 감당할 일들을 신장 하나로 감당하게 되면 그 신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확률은 15년이 지나면 1000명 중에 3명, 30년이 지나면 1000명 중에 7명 정도의 확률로 신부전에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긴 하고요. 다만 이제 외래에서 설명드릴 때는 우리나라 아마 이보다 조금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15년 지나면 15년 20년 지나면 100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 생긴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흑인 집단이 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약간 더 높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자료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같은 경우에는 기증을 하고 나면 신장이 2개가 있던 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감당할 혈압을 이제 하나로 감당하게 되니까 고혈압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혈압은 실제로 오릅니다. 기증을 하고 나시면.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셨던 분이면 혈압약을 혹시 증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요. 하지만 혈압약제가 워낙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증 후에도 고혈압 관리는 대부분 잘 되시는 것 같고, 혈압 수치는 오르고 필요한 약제가 늘어나는 경향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심혈관 질환, 신부전이나 어떤 급성 심근경색 같은 중증도의 심혈관 질환이 나빠진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신장을 기증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하나 좀 영어지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한쪽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되게 한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두 개 합치면 80에서 100 정도가 되니까요. 그럼 40만큼의 사구체 여과율을 내가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면 거꾸로 환산을 하면 내가 40만큼 갑자기 그 나에게서 사라지는 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그만큼 40이 나에게서 사라지는가를 본다면 신장이 노화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0년당 6 정도의 여과율이 떨어집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40이 떨어진다고 하면 62년만큼을 내가 선물을 하는 겁니다. 기증자의 입장에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고체 여과율이 안 좋은 환자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40이 떨어진데 3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30년 정도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병이 있는 분이 기증을 준다고 하면 나의 30년을 선물하는 셈인 거고요. 건강한 분이 기증을 한다고 하면 나의 60년을 선물하는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요 자료를 이제 쭉 보다 보면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당뇨 환자는 여과율이 40 떨어지는 게 7.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두 개의 신장으로 있었으면 투석이 7.7년 후에 올 거였었는데 7.7년의 시간을 내가 하나를 줬기 때문에 투석이 이만큼 더 당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 계산이고 사실은 이제 반대쪽 신장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이제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기증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되게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 그런 큰 결심이고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만한 공여자의 말기 신부전 위험을 연구한 게 있어서 좀 갖고 왔는데 기증 후에 이제 그 말기 신부전이 생기는 그 10,000명당 그 건수인데요. 20년이 지나면 뭐 이제 이 정도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비만한 경우에 더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당뇨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서 비만한 그 자녀나 혹은 이제 그런 사람 뭐 기증자들이 있다고 하면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 더 드물죠. 사실은. 철저하게 앞으로 성인병 관리를 하고 건강을 챙기는 게 공여자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 공여자의 건강에 대한 마지막 내용인데 평소에 좀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 얘기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차근히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25살 정상 신기능을 가진 흑인 여성 기증자가 이제 왔다고 했을 때 상담의 예시로 그 모범 예시문을 이제 보여준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증 관련 위험에 관한 정보는 평균적인 내용으로 더 좋을 수도 더 나쁠 수도 있지만 어떤 집단의 평균, 보통의 경우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다른 사람들의 평균과 동일한 보통의 정상 신장을 보이고 있다면 일생 동안 흑인의 경우에는 3%의 확률로 신부전이 올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은 이제 그 신부전이 잘 생기는 인종이거든요. 측정한 신장 기능이 더 높으면 그 위험은 줄어들고 더 낮으면 그 위험은 더 늘어납니다. 현재 당신의 신장 기능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정상 수치가 30년이나 50년 후에 신부전 위험을 크게 낮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중간에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미래에 생긴다면 그게 당신의 신장병 위험의 절반 정도를 설명합니다. 특히 당뇨가 30에서 50세 사이에 발생하면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종종 체중 조절을 잘 못합니다.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이 더 개발되면 이런 위험들을 줄일 수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2014년 이후에 당뇨에 관한 좋은 신약들은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기증을 한다는 것은 기증 전에 존재하던 신부전의 위험을 2~3배 정도 증가시킵니다.
만일 당신이 불운하게도 여생 동안 신부전이 발생한다면 기증을 한 것 때문에 최소 10년 정도 신부전이 멀서 발생할 것입니다. 더 생길 위험도 높고 더 당겨진다는 거죠. 많은 이식센터들은 기증을 하려는 정상 성인은 위험이 거의 없고 그러한 희박한 위험 이상의 위험이 있는 기증자는 기증하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 이상이 있으면 더 이상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험은 실제한다고 생각하며 이건 그냥 그 가상의 예시가 아니라 정말이라고 생각하며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생기는 신장의 문제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저에게 다시 말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 요 25살 그 기증을 하러 마음을 먹으신 분이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그 이해도를 들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강한 경고를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식을 더 그런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마냥 안전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만 이제 신장 이식을 받는 경우에 가족도 다 같이 행복하고 그리고 기증자도 굉장히 그런 심리적으로 많이 치유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나 또 이식을 받으시면 직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미치는 굉장히 그런 임팩트는 굉장히 긍정적인 임팩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어떤 가정에서 약자나 혹은 사회적인 약자가 이렇게 기증을 강요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신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정도지만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기증을 결정하는 게 건강한 기증 문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오늘의 이제 본론인 신장이식 오래 쓰기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장이식이라고 하면 이제 투석으로부터 난 해방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다들 큰 수술을 받으셨지만 표정은 되게 밝으시고 다 기뻐하시고 이런 광경들을 많이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이제 공여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큰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삶으로 내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을 요구되는 그런 이렇게 자리이기도 합니다. 신장이식을 받으셨다는 게. 신장이식을 오래 쓰기 위한 수칙은요,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식받은 신장이 이제 노화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지가 중요하게 되겠고, 이식 신장은 기능은 하지만 환자가 돌아가셔서 이식신이 이제 기능을 하는 채로 못 쓰게 되는 그런 세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요.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거는 철저하게 면역 억제제를 꼬박꼬박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았던 환자의 그 신장 생존과 거부 반응이 한 번이라도 생겼던 환자의 신장 생존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면역 억제제를 철저하게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거부 반응이라고 해서 잘 티가 나지 않지만 계속 그 수면 하루 진행하는 거부 반응이 있는데요. 이건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여자 항체라는 것도 만성 거부 반응이 생기는 어떤 그 과정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혈액에서 공여자 항체라는 게 검출이 됩니다. 공여자 항체가 검출되고 나면 이후로 이렇게 빠르게 신장의 수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여자 항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얘기도 후반부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식받은 신장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혈압관리, 당뇨관리와 같은 통상의 대사질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혈압은 130, 80 이하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당뇨 검진을 받으시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은 운동하시는 등의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고 혈당 강화제, 인슐린과 같은 약물로 당뇨를 철저하게 조절을 해서 당뇨 합병증을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는요, 감염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심혈관 질환 검진, 심장병으로도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이걸 또 잘 보는 게 중요하고, 암도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암 검진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세요. 대부분은 잘 이해하시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고 하면, 타인의 장기는 워낙에 내 몸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일종의 이물질이어서요. 남의 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배척하는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85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대별로 따른 신장 이식 성적인데요. 보시면 85년 초록색은 이렇게 밑으로 나빴는데 90년 좋아지고 95년 좋아지고 2000년 좋아지고 2005년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좋아지냐면요, 면역억제제가 계속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약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면역억제제 개발에 따라서 성적이 좋아지는 것을 볼 때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억제제를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고요. 면역억제제 복용을 안 하면 정말 나빠지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답변은 네, 정말 나빠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부 반응이 증가하고 이식신 소실하는 위험이 이만큼 많이 증가하고 항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면역억제제를 거꾸로 많이 먹으면 되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적게 복용할 경우에는 거부 반응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많이 복용할 경우에, 과량을 복용할 경우에는 감염 및 과다 면역 억제로 인한 감염 및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과 약물 부작용은 줄이되 거부 반응을 예방할 만큼만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적정한 면역 억제제 용량과 약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 억제제 요법은요,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데, 수술할 때 받는 약물이 있고, 이후로 계속 드시는 면역 억제제가 있고, 거부 반응이 왔을 때 치료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삼제 요법이라고 부르고요. 칼시누린 억제제라는 계열이 있고, 스테로이드, 대사 억제제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제라고 부르는데요. 타크로리무스란 약, 프로그라프란 상품명이고요. 타크로리무스란 약이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이 약을 기반으로 해서 프레드니졸론, PD나 소론도라고 하는 이제 약품명인데요. 타크로리무스 더하기 PD 더하기 셀셉트나 마이폴틱, 이런 약제들을 한 가지 골라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골라서 쓰는 게 삼제요법입니다. 거기다가 수술 때 받는 이런 유도요법 약제를 더하면 사제요법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통상은 삼제요법이라고 부르고요. 요 세 가지를 철저하게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씩 약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타크로리무스란 약은 프로그랍이라는 상품명 혹은 타크로벨이라는 상품명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요. 그냥 사실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약인데,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빈속에 복용을 해야 됩니다. 빈속의 뜻은요, 식사 전 1시간에 복용해서 약이 1시간 동안 다 흡수된 다음에 식사를 하시거나, 식사 후 2시간째 복용을 해서 음식이 다 소화된 이후에 빈속에 복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침 10시, 밤 10시를 해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아침 8시에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2시간 동안 음식이 다 소화된 다음에 약을 먹으면 공복이 되고요. 저녁은 대개 6시, 7시 정도 드실 테니까요. 그래서 10시, 10시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시간을 바꾸고 싶다면 본인의 식사 시간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침 7시, 저녁 7시로 약을 드시고 싶다면 약 먹고 1시간이 지난 8시나 8시 반 정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로 8시나 8시 반 정도 이렇게 조정하시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같이 해결을 하면 되고요. 당이 좀 오를 수 있고 머리가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랑 같이 먹게 되면 흡수가 떨어져서 약물 흡수가 떨어지면 거부 반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거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요. 자몽 주스나 자몽 같은 거를 갈아 드시는 경우에 요 자몽 주스가 약물 대사 효소를 이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약물 농도가 증가하게 돼서 약물 이제 농도 증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요런 자몽 주스는 집에서 드시지 않는 것을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드시지 않도록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 사실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약이고, 사실은 이 약 때문에 신장 이식이 이렇게 성공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타크로리무스가 더 좋은 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제한적인 경우에 약제를 쓰고 있는데요. 복용 요령은 동일합니다. 12시간 간격에 공복에 드시는 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드시면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식사 후에 통상에 30분 정도 먹는 것처럼 드셔도 되고요. 점차 감량 후에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약제이니까 이것도 거르지 말고 항상 잘 드셔야 되고요. 마이코페놀레이트라고 셀셉트나 마이랩트, 마이폴틱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2시간 간격에 복용하시면 되고, 공복이 사실은 타크로나 사이클로스포린처럼 아주 철저하게 요구되는 약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 드시는 거 정확하게 드시면 좋아서 요 약들과 같은 시간에 먹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사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용량을 이런 부작용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고, 다만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되고 외래를 빨리 잡으시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약제들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요건데요.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면역제제는 일단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먼저 그런 일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알람 시계나 요새는 복약 알림이 같은 스마트폰 앱도 많기 때문에 꼭 알람을 맞춰놓고 약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12시간 간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이 빨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약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요걸 맞춰야 되고요. 잊어버린 경우에 사실은 생각난 즉시 복용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다만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녁 먹을 때 생각이 났다, 한 1시간, 2시간 남았다라고 하면 그냥 다음 약을 드십시오. 다음 약을 드시고 이 경우에 한 번에 2배 용량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먹을 약만 드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면역제제 복용을 잊은 경우에 다음 진료 시에 의료진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추가적인 복약 교육을 드리거나 약제 용량 농도를 평가하는데, 그 농도가 잘 드시고 나온 결과인지 안 드시고 나온 결과인지 알아야지 약물 농도 용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잊어버리신 경우는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다른 약을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면역제제는 아쉽지만 약물 상호작용이 굉장히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약이고 강하게 생길 수 있는 약이어서 어떤 약들은 면역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약은 면역제 효과를 되게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통제를 포함한 일반 약이나 감기약 또는 한약이나 약초, 건강보조식품 등을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문구가 강해서 죄송한데요. 이식 환자는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료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의 환자셔서 이러한 권고사항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환자는 대기 중에 만나서 물어보니 하루에 2알 먹는데 나는 왜 6알을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환우에서 물어보고 오시거나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약물 운반하거나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효소들이 있는데,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생김새가 다르듯이 몸 안에 체질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식사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이팻 밀을 하는 경우에 약물 농도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빈속에 먹어야 약물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목표 유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자는 거부 반응이 자꾸 생기는 분은 조금 더 고용량으로 유지해야 될 수 있어서 고농도로 유지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환자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특정 약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저는 왜 이 약을 먹나요? 감염이 한번 앓으셨던 분은 면역력을 좀 낮추거나 바꿔야 돼서 그렇고요. 암이 생기신 경우도 암을 좀 억제하는 약이 있는데 약효는 이렇게 거부 반응에 조금 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이러스 신병증이 생겼을 경우에도 약물을 낮추거나 종류를 바꾸게 됩니다. 부작용이 생겼으면 그 부작용을 없애게 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지 대체를 고민하게 되고요. 면역 억제를 많이 하는 게 좋으냐, 면역 증강을 하는 게 좋으냐, 상황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이 왔다면 약물을 증가시킬 거고요. 감염이나 약물 독성이나 신장에 바이러스가 피는 BK 바이러스 신병증 같은 게 생겼다고 하면 오히려 약을 좀 낮춰야 되겠고, 골다공증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게 생겼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치료 약물을 결정하는데 그때 면역억제제 부작용 때문에 생기니까 약을 일괄 다 낮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담당 의사와의 상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진료의 영역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오래 쓰려고 하면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약을 잘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까지 드렸고요. 거부 반응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스테로이드 충격요법이라고 해서 평소 스테로이드 용량의 100배 정도 되는 고농도 주사를 맞거나 ATG라고 하는 항체 주사를 맞고요. 리툭시맙이라고 하는 또 항체 주사를 맞거나 볼테조밉이라고 하는 일종의 항암제를 주사를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격요법 이후에 통상의 면역 억제제를 좀 더 용량을 증가시켜서 혹은 안 먹던 약을 먹어서 이제 계속 한번 잡은 치료한 거부 반응이 더 생기지 말라고 면역 억제제를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치료 후에 감염이 올 수 있어서 특히나 폐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를 계속 드리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외래를 자주 오시게 하는 식으로 후속 조처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에 대응하는 전략들은 이제 환자가 오래 사셔야 되니까 감염을 일단 치료하는 면역억제 좀 낮추는 방법,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또 면역억제제를 줄이거나 항암 효과가 있는 면역억제를 바꾸거나 바이러스 신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거기에 좀 더 유리한 면역억제제를 바꾸거나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나오면은 용량을 좀 줄이거나 추가 약제들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한번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약제를 줄였다고 거부 반응이 또 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거부 반응이나 면역억제 합병증을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베일런스 신생검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이 정상이지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상이 있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혹은 이제 1년째 정도의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 병원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내에 공여자 항체가 생기는지 공여자 항체 모니터링을 피검사로 다소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한 번씩 수행을 하고 있고요. BK 바이러스가 자라는지 혈액으로 보고 소변으로 보고 암 같은 경우에는 국가암검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고형암 정기검진을 받으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원내에서 시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원내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심혈관 질환 정기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뇌사신장 이식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이 더 흔한데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경우들도 심장 초음파나 스펙트 같은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 거부 반응 치료는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오래 쓰려고 하면 이 만성 거부 반응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적절한 시기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신장 이식을 오래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나 이식신이 더 손상이 갈까봐 조직 검사를 좀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위해선 조직 검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혈장 교환술, 면역글로불린, 리툭시막 같이 되게 복잡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치료를 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치료 과정을 같이 이렇게 좀 인내하시고 걸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치료하는 게.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또 많이 초과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요약을 드리면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사실 환자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래 쓰려면 환자 의사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역억제제 처방에 있어서 의료진과의 어떤 소통의 언어가 될 수 있거든요. 약을 정확하게 드시고 정확한 시간에 체열을 하신다는 게 질환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소통의 언어는 이를테면은 병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병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과 같은 시간이 되게 중요한 소통의 자리가 되는 것 같고요. 요런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다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장기이식 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면 되고요. 외래가 제 개인적으로는 월, 화, 수, 금 제가 외래를 일부러 이렇게 많은 날을 커버할 수 있게 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꼭 응급실 생각만 너무 하지 마시고 외래를 당겨달라고 하면 이식 환자들은 제가 다 당겨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상의하시면 되겠고 혹시 제가 너무 외래가 안 잡혀서 어렵다고 하시면은 전임의 선생님들도 다 신장 이식에 대해서 일단 1차 진료가 가능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저랑 같이 상의해서 후속으로 조처들이 가능하니까 너무 병원의 장벽을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자주 오셔서 때를 놓치지 말고 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올바른 면역억제제 복용이 중요하다, 거부 반응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합병증 발견이 중요하다, 정확한 면역억제제 복용 시간 준수와 복약 지침, 외래를 빼먹지 말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약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수능 도라고 평가하는데 그런 수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장 이식은 이게 인공적인 상황이거든요. 면역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약에 의해서 지금 기능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학에 기반한 의료가 절대적인 영역이어서 의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다른 분야 안 그런 게 없겠지만은 특히나 더 중요한 영역이어서 누차 좀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백이수님께서 신우신염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병했습니다. 원인을 알고 싶고 예방법과 치료 기간이 궁금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진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뇌경색으로 9년 동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고 당뇨약 복용은 2달 지났습니다. 요거는 아마 신장 이식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신장 이식으로 간주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신우염의 원인은요, 구조적인 그러니까 역류가 있거나 신경이성 방광 같은 것 때문에 저류가 자꾸 있으신 분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없더라도 사실은 생길 수 있는 게 신우염이거든요. 신우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로 감염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있는 구멍 중에 바깥으로 물질을 나가는 자리가 이제 대소변 보는 곳일 텐데요. 소변 보는 곳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외부와 연결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몸 밖에 있는 세균들이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회음부 청결을 좀 더 신경 쓰시는 거나 물을 많이 드시고요. 소변을 참지 말고 자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압으로 씻어 내리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을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여행 가셔서 많이 생겨서 오시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차 안에 오래 계시면 소변을 오래 참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오줌이 방광 안에 고여 있으면 회음부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회음부에 있는 균이 그 오줌보로 올라오기가 좀 더 용이하거든요. 요도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균이 증식해서 또 상부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밟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게 그게 어떤 예방책이 되겠고요. 치료 기간은 대개는 1주나 2주 정도 치료합니다. 네, 정맥주사 열이 심하게 나고 뭐 식사도 잘 못하시고 하면 입원까지도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고요. 전신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은 그 통원으로 외래에서 이제 경구 항생제로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신지는 아마 개별 진료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신장 기능인데 요로 감염과 신장 기능은 사실 별도인데요. 감염이 왔었어도 신장에 전혀 손상 없이 나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으시고요. 다만 백이수님 같은 경우에 추론을 해보자면 뇌경색이라는 게 이제 전신혈관 질환이니까 뇌경색이 있으셨고 고혈압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신장 기능도 좀 약하실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약한 신장에 감염이 오게 되면 이제 급성신 손상, 만성 콩팥 질환, 병이 있는 상태에 급성신 손상이 중첩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그렇게 한번 급성신 손상이 오면 다시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장내과를 다니시는 경우라면 아마 이후로도 신장내과를 좀 계속 보시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당뇨는 급성 신우염이 그 왔을 때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혈당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염 때문에 모르던 당뇨를 이제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신우염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순간에 안 좋았던 당뇨는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허지윤님은 네, 남편으로부터 이식 받으신 지 1년하고 16일째 되셨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아직도 몸이 많이 떨리고 가끔은 손도 많이 떨리는데 언제까지 그럴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타크로이무스 프로그라프 약물 때문에 그렇고요.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신 경우라고 하면 이제 약물 농도를 조금 줄여드려야 되는데요. 약물 농도를 고농도로 이제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의 면에 있어서는 그 고농도로 유지하는 게 좋고, 거부반응 예방을 위해서 고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거부반응이 주로 호발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그 시기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째까지는 그 다소간 고농도로 유지했기 때문에 손이 많이 떨리는 등의 좀 힘드신 것이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일만 남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좀 위로가 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설희님 감사드립니다. 백건님께서 공여자가 다른 신체적 기저질환 전혀 없지만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 진단받아서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약 복용 중이면 상대적 금기 대상인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상대적 금기 대상이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울증 때문에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실 약간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공여를 결정하시는 거일까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술을 한다는 게 사실은 그 기증 이후에 통증, 오늘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통증도 입원하는 동안에는 제법 있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울증이 있는 상황에서 몸까지 아프시면 뭐 더 우울증이 악화될까봐 염려하는 것도 있어서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증의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고요. 상대적 금기라는 거는 아주 못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항우울제 약제가 되게 경미하다거나 과거에 재발이 거의 없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저희가 자문을 받게 되고요. 그 자문 결과에서 기증 후에 뭐 신체적인 질환이나 뭐 정신과적인 질환에 그런 악화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정신과 자문 하에 기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컨트킴님께서 교수님께 2년째 의뢰받는 네, 제 환자분이시군요. 네네. 미세변화 신증후군 환자이신데요. 소론도만으로 재발이 잦아서 작년 7월부터 산디문을 아침 저녁으로 3알씩 복용 중인데 식후 복용으로 처방해 주셨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공복에 복용을 하셔서요.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칼슘제와 고지혈약도 같이 복용 중입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사구체 신경 환자분들도 면역억제제 처방을 하는데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구체 신경 환자분들도 12시간 간격으로 공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생활의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게 흡수율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먹게 되면은 흡수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은 흡수율을 가정을 하고 그 약을 드리는 거니까요. 왜냐면 대개는 이제 사구체 신경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용량을 좀 이렇게 낮게 처방을 해도 치료가 잘 되시고 하기 때문에 질환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식후에 복용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중요한 질문이고 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고체 신경 환자분들도 12시간 간격으로 공복을 지키시는 게 약의 본래 특성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방을 그냥 사고체 신경 환자들은 식후로 드시라고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은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 처방을 해드리는 겁니다. 삶의 질 같은 걸 고려를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방송을 지금 들으시고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약물 농도가 좀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그때는 약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좀 진료실에서 상의를 하고 다시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순하김님께서 이식 환자는 감염하기 쉬우니 혹시 폐렴구균 접종 필요한지요? 네, 그래서 그 폐구균 접종을 지금 받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받으신 지 5년 넘었으면 다시 맞을 때가 되셨으니까 말씀하시고 맞으시면 되겠고요. HY님께서 신장이식 공여자는 공여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게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이것도 많이 주시는 질문이신데요. 퇴원하실 때쯤 해서 통증은 많이 좋아지시고요. 퇴원은 대개 5일에서 7일 정도에 하시고요. 이렇게 병문안 오세요. 기증자분께서 받으신 수요자분 잘 계시는지 다음 주 되면 이제 병문안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되면 다 아프진 않다고 다 얘기는 하시고요. 실밥 푸르는 시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상처 관리는 좀 받으셔야 되고, 일상생활로 직장 복귀하는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래서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신장이 어쨌든 몇백 그램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장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전한 느낌이나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 어쨌든 근육을 째고 꺼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자세의 불편함 같은 걸 호소하셔서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한 반년 정도, 혹은 1년 정도까지도 이렇게 불편감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일상생활에 제약이 될 정도냐라고 하면 거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육체 노동을 이제 하시는 분들, 현장직 같은 경우에 업무 복귀를 언제쯤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면 여유를 가지고 하실 거면 3개월, 아니면은 통상은 한 달 정도면은 근무 복귀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사무직 같은 경우는 3달 정도면 충분히 복귀해서 일상 업무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JL님께서 타크로리무스 피검사 농도는 통상 어느 정도 수치로 볼까요? 감염, 암 등의 위험이 있으면 평균 수치보다 낮게 보실까요? 네, 요건 이제 아주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환자분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세세하게 많이 드리면 오히려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셔서 10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간략하게는요. 네.
사실은 개별 그 상담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암이 있다고 수치를 뭐 많이 낮추냐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이제 평균적인 수치는 사실 6에서 7 정도를 보는데요. 근데 그거 이제 그러면 그게 뭐지 높았다 낮았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약을 바꾸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열 시간이랑 복약 수능도랑 이런 걸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그날그날의 수치 그 외래만의 수치를 가지고 이제 약물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겠다고 좀 제가 좀 이렇게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원님께서 돼지 등 동물의 신장 이식이나 아예 인공 신장으로 대체는 언제쯤 상용화 될까요? 네, 물어보셨는데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동물의 신장 이식은 이제 그 유전자 조작 돼지가 지금 사실은 한 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가 났던 게 이제 뇌사자는 사실은 그 장기를 통상은 이제 적출을 하는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징적인 사례로서 이제 뇌사자에게 사람이죠. 뇌가 사망한 뇌사자에게 유전자 변형을 한 돼지의 신장을 그 붙여서 이틀 정도를 유지했던 사례가 이제 올해 그 가을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으로 그 하기 전에 원숭이 단에서 이제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원숭이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수년 정도의 신장 성적이 그 보고가 그 되고 있는데요. 다만 100%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유전자 조작 돼지가 유전자를 몇 가지나 교정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런 기술 진보의 어떤 어떤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오려고 하면 일단은 좀 더 많은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는 돼지가 성공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제일 많이 된 게 10가지 유전자 조작으로 제가 지금 그 숫자인지 9개인지 12개인지 좀 헷갈리는데 10가지 정도 유전자 조작을 한 돼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돼지가 성공적으로 생산이 될 때쯤 하면은 아마 조금 더 그런 이렇게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그 환자들이 또 건강하게 지내시는지를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관찰을 해야 될 테니까 어떤 되게 모험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성공을 하고, 이게 또 신장 이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장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임상시험의 과정만도 한 수년 정도가 걸릴 테니까 아직까지 한 근 10년 안에는 요원한 사실은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학의 세계에서 10년은 굉장히 빠른 거일 수도 있어서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종장기 이식이 거의 60년대부터 출발했던 학문이니까 이제 한 벌써 6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 60년보다 앞으로의 20, 30년이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올라님께서 수여자 평가는 이식 전 얼마 전에 평가하는지요? 이식이 확정되면 하나요? 아니면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미리 평가해 놓는지요? 네, 생체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식 이제 하기 전에 그 바로 하고 있고요. 근데 혹시나 이게 평가를 했는데 중간에 뭔가 이제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서 이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럼 이 검사가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렇게 골든룰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 혹시 근데 중간에 이벤트가 생겨서 못하셨던 거면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또 재평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그렇고요. 뇌사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마다 약간 그 정책이 다른데요. 대기간이 좀 너무 길어져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식 등록을 할 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제 평가를 한번 쭉 평가를 다 매시브하게 하는 건 5년 정도 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진료비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식을 등록할 때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질환이 없는 분이 이식을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어서요. 사실은 그 대기자 뇌사 대기자 등록 뇌사 이식 등록을 할 때 대기자 등록을 할 때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 센터도 진료비 부담이 크게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되게 투석을 시작하실 때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필수 검사들은 뭐 당연히 저희도 등록 시에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것 중에 아예 인공신장으로 대체는 아까 답변을 조금 빼먹었는데, 인공신장은 이제 그 돼지 같은 경우는 생물학의 발달이고요, 바이오텍의 발달이고, 인공신장은 이제 사실은 미케닉스의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발달이 조금 다른데, 사실은 이제 그 기계공학의 발전도 뭐 굉장히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인공신장의 허들은 이제 전원을 얼마나 그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가와, 그리고 그 혈관, 그러니까 그 체내에 삽입할 때 그게 바늘이 빠져서 출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사실은 그 굉장히 허들이거든요.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티피셜 오간, 그러니까 인공신장 쪽은 사실은 저는 이제 주로 이종장기 쪽이어서 인공신장 쪽은 사실은 이렇게 아주 최신 정보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만 이쪽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로라님께서 만성 콩팥병 4년차시고요. 예, 크레아틴이 1.09, 사고 체오가 리조 GFR은 52, 이온화된 칼슘 177mg 복용해도 되는지요? 요거 이제 칼슘 먹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요 정도 사고 체오리면은 뭐 고칼슘 혈증 있으신 게 아니면 드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이승환님께서 단백뇨 관리법 부탁드립니다라고 밑에 주셨네요. 네. 단백뇨 관리법은 고혈압약을 잘 드시는 게 일단 1번이고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혹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혈압약인데요. 단백뇨 줄이는 혈압약이라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약을 잘 드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환자가 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소금 줄이시는 거, 저염식 하시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단백 식사를 하시면 단백뇨는 줄어듭니다. 다만 저단백 식사는 이제 근육 감소에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개별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컨트 킴님께서 12월 30에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는데 오후 1시 이후나 끝날 것 같습니다. 전날 밤 10시에 먹으면 아침 10시에 복용해야 하는데 검사날 오전 싼디문 복용은 어찌 해야 할까요? 네,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신데요. 면역제제 드시고 검사하시면 됩니다. 네, 그 내시경 때문에 이제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신데요. 특히나 이식 환자,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사구제 신뇨 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도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침 시간에 드시면 되겠고요. 컨트 킴님은 다른 신장 이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복 검사나 내시경 검사 문의하실 때는 특히나 그냥 내시경만 하실 때는 대신에 물을 조금 적게 드셔야 되고요. 요거 약 드실 때 그날에 한해서만 아침 약 드시고 내시경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타이거님께서 그러니까 아침 약을 드셔야 됩니다. 내시경 한다 하더라도. 다르게 말하면 이식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네. 타이거 홍님께서 정 교수님 신장 이식은 아니오나 어떻게 오래 쓸 수 있을까요? 본인 신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거는 그래서 아까 단백뇨 어떻게 줄이느냐와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혈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뇨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고혈압, 당뇨가 생기지 않으셨으면 앞으로도 생기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혈압,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살찌지 않게 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담배 안 하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뭐 기본적이고 되게 당연한 얘기여서 비법이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꾸준하게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김일배님, 이승환님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이고, 김일배님께서 정신질환자는 신장증여 왜 하면 안 되나요? 네, 정신질환자는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증이라는 게 강요에 의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심신미약이 있으셔서 판단을 못 하시게 될 우려가 있을까봐 그렇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다른 이제 내과적인 질환이 생겼을 때 정신질환이 더 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두 가지 위험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환님께서는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초기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식 환자입니다. 네, 질문을 주셨고, 이제 급성 거부 반응은 초기 증상은 사실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되게 심하게 나타났을 때는 욱신거리고 아플 수 있고 열도 날 수 있고 소변량이 줄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초기 증상이라고 한다면 소변량이 주는 게 아마 제일 빨리 민감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될 것 같고요. 만성 거부 반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공여장체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 드리지 못했는데 토픽이 워낙 큰 토픽이어서 공여자 항체가 혈액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조직 검사 하기 전에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여자 항체 검사를 이제 해마다 한 번씩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 그때도 자각 증상은 잘 없으세요, 문제가. 그게 약간 맹점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식 환자가 단백뇨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단백뇨 사실 없으신데, 근데 만성 거부 반응이 잘 이렇게 크레아틴 검사로 드러나지 않을 때 소변 검사를 보면은 단백뇨가 미량씩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어떤 초기 이제 환자가 자각하시는 건 아니니까 사실 증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용어가 맞지 않지만 어떤 초기 현상 내지는 초기 소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백이수님 저도 감사드리고요. 김정환님, 신장 이식 1년 4개월 되셨는데 가끔 소변이 탁하고 뿌옇게 나오시고요. 다음 소변을 보면 또 괜찮게 보이는데 먹는 거랑 관계가 있을지 문의를 주셨고요. 정기검진 때 소변 검사는 좋게 나오는데 한 번씩 뿌옇게 나오면 너무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당뇨의 대부분은 사실은 백혈구, 호중구 때문에 나오는 게 제일 흔하고요. 이식 환자 분들도 만성 혹은 이렇게 다시 반복성으로 방광염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당뇨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안 아프시면 괜찮거든요. 열이 나지 않고 통증이 없으면 또 증상이 경한 거니까 오늘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방광 씻어내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소변을 좀 참지 말고 자꾸 보시면서 사라진다면 좋은 일이고, 안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어떤 방광을 보호하는 이렇게 세정 효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수분을 조금 더 붓지 않으신다면 수분을 좀 더 섭취하시는 거가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김순아님 감사드립니다. 유현란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주 뵙고 계시죠? 좋아지셔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BK 바이러스 강의 설명드렸던 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현희님, OHO는 이건 뭐죠? OHO가? 제가 모르는 약자라고 생각했어요. 투석한 지가 1년 3개월 되었는데, 당뇨약을 복용 후 정상 2년 3개월 동안 약을 중지하셨고요. 고혈압 약을 복용 후에 투석 후 정상 중지하셨고요. 지금은 고지혈 약과 투석실에서 주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요. 기증자는 없으시고 뇌사자 기증 신청 중에
네, 계시네요. 신장 이식 해도 될런지요? 네, 어, 이제, 네, 아마 네네. 일단 질문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상황을 말씀 주셨고, 이제 물어보시는 걸로 제가 왜냐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의하신 거에 금기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뇌사기증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여기서 말씀 못 하신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오시면 제가 평가를 하고, 가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정환님, 면역억제제는 제 시간에 꼭 먹는데 아침 약은 10시 면역억제제 먹고 11시 이후에 먹어도 괜찮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면 어쩔 수 없죠. 사실은 이제 아침 약은 식후에 그냥 드셔도 되니까 그냥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다른 약, 그러니까 면역억제제랑 같이 먹어도 되는 약을 물어보시는 거면은요, 10시 면역억제제 그냥 같이 드시면 됩니다. 네네.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드시는 게. 네, 홍타이거님 감사드립니다. 네, 백원님도 감사드리고요. HR 정님께서 내년에 30세가 되시는 FSGS 환자이시네요. 전문 용어가 많으시네요. 네. 사고 최고액이 60이고, 단백뇨는 0.3이니까 300mg에 해당합니다. 요건 혈압이 높아서 카베딜롤, 이르베사탄, 니페디핀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 중이시고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병을 알기 전 180, 190대의 고혈압에 3, 4년간 노출되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시네요.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을까 하는데 특별히 받아야 할 만한 검사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나이가 젊으신데 아마 젊은 환자분이시니까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웠던 게 혈압이 높았던 시기가 꽤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던 게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사실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 단백뇨 소변 검사랑 혈압 검사를 하시는 그런 간단한 검사만 적정한 시기에 이제 하셔도 큰 도움을 받으셨을 이제 환자이신데요. 지금 이제 그 시기는 좀 지났고, 이를테면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셨고 단백뇨, 프로테인, 크레아틴 0.3이면 사실은 조절은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지금 혈압이 얼마인지 지금 주진 않으셨는데 아마 잘 조절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단백뇨가 조금 더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24시간 혈압을 측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오셔서는 혈압이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병원에 오셔서는 혈압이 괜찮은데, 혹은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 교수님 급하게 오느라고 뛰어와서 혈압이 높아요. 집에서는 괜찮으니까 이제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봐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약 늘리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24시간 혈압계를 재봐서 잘 때나 집에서 일상생활 하실 때 혈압이 괜찮으시면, 네, 그러면 정말 환자분 말씀이 맞으시네요. 여기 멀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시느라고 혈압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을 더 올리진 않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요, 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계세요. 실제로 재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unnoticed hypertension이라고, 이제 실제로는 높았지만 병원에서 그냥 긴장해서 높은 거라고 착각해서 배기고혈압이라고, 가운고혈압이라고 착각해서 혈압이 잘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조금 24시간 혈압을 한번 재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질문 주신 분이 혈압이 조절이 이미 잘 되고 계신 분이라 하면 사실은 이렇게 더 건강검진에서 추천할 만한 것들은 글쎄요, 혈관 초음파 정도, 그러니까 신장 혈관 초음파 정도만 직접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통상의 건강검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검진의 사실의 대사질환, 고혈압,
뭐 당뇨 그리고 암 검진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암 검진은 그냥 동일하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미 신장질환 진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그 진료보다 조금 더 전 단계의 그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검진으로 더 보완하실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의견이 필요하시면 외래로 찾아오시면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환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컨트킴님께서도 네,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저도 참 감사드립니다. 네,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이 언제나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또 이게 저희과 질환이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과의 관계가 그 한 해 한 해 더 소중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또 항상 죄송한 마음인데 언제나 이런 유튜브 시간이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조금이나마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강의를 진행했고 네, 오늘 그 사실은 이 시기 고 환자군이어서 그 많이 오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질문도 그 해가 갈수록 질문의 수준이 높아져서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로서도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네, 오늘 유튜브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네, 되어서 오늘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고요. 자막 등의 작업을 한 후에 영상이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업로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 들으셨던 분들 외에도 이제 다음에 들으실 때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지금은 12월 참고로 16일입니다. 그래서 옷차림 예절에 뭐 이런 것들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고 사실 저희도 병원에 지금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하고 있어서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또 어느 해와 다르게 환자분 한 분 한 분 오시는 것 자체가 되게 또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후에 들으실 분들 모두 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그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강의 드리는 게 이식 환자뿐만 아니라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는 다른 신장 환자분들 혹은 뭐 고혈압 환자, 사구체 신형 환자분들께 다 많은 작지만 좀 중요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